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우리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재계도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배제 반대 의견서를 일본에 제출했습니다. 경제 5단체는 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매각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친일본 제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오 기자.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 미국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고요. 네, 미 백악관 볼턴 보좌관이 오늘 낮 12시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방문 뒤 우리나라를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갈등 현안과 미국의 중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불안감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영 기자, 한국은행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은행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점검반을 구성한 뒤 일본계 자금 흐름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는 또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중 간 무역 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수출과 설비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머물다가 점차 높아지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다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TBS는 올레드 패널 생산 공장에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기대되는 효과와 전략을 윤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경기도 파주 공장 생산시설에 3조 원을 투자합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은 후속 투자입니다. 설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오는 2023년 65인치 이상 대형 올레드 패널을 월 4만 5천 장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올레드 중심의 TV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들의 액정 표시 장치 LCD 저가 공세로 올해 영업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중국 업체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올레드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는 2023년 전체 시장에서 올레드 TV 점유율은 10.4%로 지난해보다 2배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올레드 패널 분야에서도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OLED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기술 차이가 상당히 한 5년 이상, 3년에서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으려고 하고 우리 OLED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스카우트해서 많이 가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소재나 장비 수급에 영향을 받아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분기 나란히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UV를 중심으로 한 신차 효과 또 환율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떨지 정지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판매 대수는 지난해 2분기에 비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은 신차 판매 확대와 SUV 비중이 40%로 상승하면서 제품 믹스 개선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대형 SUV 펠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가 호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영업이익이 는 겁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SUV가 이끄는 실적 개선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북미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고 소형 SUV 베뉴, 기아차의 소형 SUV 셀토스, 여기에 제네시스 SUV가 줄줄이 시장 공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베뉴의 합류로 당사는 미국 SUV 차급 내 상품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펠리세이드 본격적 판매를 활용하여 전년비 4.7% 성장한 연간 79만 대 판매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변수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고유 관세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 대표적인 복병입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느냐가 현대기아차의 올해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기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그만둔 나이는 50세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은 총 1,384만 3천 명. 이 중 65%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57.6%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고령층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고령층 근로 희망 연령도 평균 73세로 한 살 더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 나이는 평균 49.4세로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58.8%였지만 1년 전보다 줄었고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참가 중인 고령층 중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 서비스 판매 종사가 23%를 차지했으며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하는 목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했습니다. 남성은 4만 원 늘어 79만 원, 여성은 5만 원 늘어 4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기준치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각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선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또 10점을 넘기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를 8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지난 2016년 첫 사법 처리 당시 처벌을 피했던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됐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50대 업모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국세 행정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 청장은 세계경제 둔화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반월 시와 산업단지 경영 여건도 어려운 것으로 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취임 후 첫 간담회 장소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제대로 된 정규직이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어느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비정규직 18만 5천 명이 전환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목표였던 20만 5천 명 가운데 90% 이상 달성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전보다 연평균 400여만 원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정부 설명대로 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냐를 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상당수가 본사에 채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회사 고용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5만 7천 명 가운데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전환된 경우가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엔 자회사 전환 비율이 약 40%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99%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컸습니다. 때문에 민주노총 측은 오늘 고용부 발표와 관련해 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반박 논평을 냈는데요. 고용부가 제시한 지난 2년간 임금 인상 부분의 상당 부분도 정규직화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1. 불매운동 전방위 확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행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항공업계가 일본 노선을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이 연일 진화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부 김한진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운항을 줄이는 모습이라고요? 네, 우선 티웨이 항공은 무안 오이타 노선과 대구 구마모토 노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중단합니다. 에어부산은 9월부터 대구에서 오사카를 오가는 노선 운항을 줄이고 도쿄 노선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도 부산에서 오사카 그리고 부산에서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을 9월부터 운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줄이거나 또 없앨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와중에 이번 불매운동이 기름을 끼얹은 겁니다. 앞서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중국 여행 수요를 일본이 흡수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확대해 지금은 국제선 노선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4% 정도 줄고 또 최근 여행 취소가 크게 늘면서 노선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일본 여행 취소를 인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동남아 현지 투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불매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유니클로 소식도 들어왔네요. 어제 두 번째 사과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일본 본사와 한국 법인이 동시에 나서서 앞서 이달 초 불매운동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임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부족한 표현으로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 또 오래가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이 잘못 전달됐다라는 해명을 내놨죠. 유니클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3위 시장인데 최근 한국 내 판매량이 30%나 감소하는 등 불매운동 여파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결국 본사 차원에서 직접 사과에 나선 겁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네, 명동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을 좀 돌아봤는데요. 한국인 손님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고 점포 앞을 지나가면서 트럭 안에 사람이 있나 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매장 순찰대를 자처하는 네티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해 손님이 없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매장에 이상이 없다, 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 방해로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일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클로 매장의 한 직원에 따르면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을 하던 일부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일본 제품이니 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반에 쌓아놓은 양말에는 매직으로 추정되는 빨간 펜을 그어놓은 사진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에 역효과를 내는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저금리 갈아타기 주담대 출시. 이자가 더 싼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대출자들 입장에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2015년에 금융당국이 안심 전환대출이라는 정책금융 상품을 선보였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안심 이 전환대출 2탄이 나와 관심이 요즘 뜨겁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손소우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제2의 안심 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네, 아마도 요즘에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하죠. 예.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대출금리라는 게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가 속절없이 하락하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또 그렇게 하기도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한다면 대출 연장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정리를 하고 신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구조인데 신규 대출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고 하는데 이 대출 규제가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즉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금융위원회가 바로 오늘 그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즉 과거에 변동금리 대출로 받은 분들이 이 LTV나 DTI 같은 규제에 대한 적용 없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 안심전환 대출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 안심전환 대출의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이 업그레이드 됐던 이 대출 그 대상이 좀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됐고요. 다만 지원한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변동형 상품뿐만 아니라요, 이 준고정금리 상품도 이 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준고정금리 상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혼합형 주담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5년 뒤에는 변동형 금리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고정형 금리가 맞기는 맞는데 5년에 한 번씩 이 금리 변동을 적용하는 방식의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서 또 하나 들 수 있는 의문이 LTV나 DTI가 강화됐는데 이 대출 전환을 하게 되면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줄어들지 않고 대출 한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대출을 전환했을 때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네, 송 기자. 대출 갈아탈 때 가장 중요한 이자 부담은 좀 줄어드나요? 네, 2015년 안심전환 대출 금리가요 2.5에서 2.65% 정도였습니다. 예. 현재 혼합형 대출 상품 금리를 보면 2.5% 아래, 즉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저렴해야 대출 전환을 했을 때 실익이 있겠죠. 따라서 금리는 2%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출 전환 이 신청 자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정책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대출 전환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이 대출 전환 신청했을 당시의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연소득 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이 정책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기준을 준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아마도 7천만 원이 기준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TF에서 논의를 더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서 신청 방법을 기존 선착순이었던 방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뒤에 각종 자격 조건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더 적합한 신청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단어로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후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맞붙게 됐는데 국제 여론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형성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이 예. WTO 일반 이사회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가요? 예, 일단 강요 회의의 하위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WTO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강요 회의 그 밑에 무역 정책 검토 기구, 그다음에 분쟁 해결 기구, 일반 이사회 3개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6번 정도가 정기 회의를 이루어지는 그 상설기구고요. 예. 그 강요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긴 한데 사실 그 2년에 한 번씩 회의가 이루는 비상설기구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일반 이사회를 통해서 각국의 이제 회원국 대표들이 다 참석해서 요 그 일본 수출 규제 현안에 대해서 그 이제 논의를 하고 이런 그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문제가 이제 회원국들 전체에 우리나라의 그 일본 수출 규제의 그 부당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좋은 장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상당히 그 일반 이사회가 중요한 그런 그 자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이 제출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 이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11번째가 되니까 그 해당 현안은 한 밤늦게나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또 현안이 이제 논쟁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돼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진행 절차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해당 의제에 대해서 회의 의장이 그 이제 발언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제3국에서 또 관심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에 대한 그 부당성을 전 회원국들한테 이제 공지하고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그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김승일 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지금 서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노 교수님, 이사회가 끝나더라도 구속력 있는 이 조치나 어떤 결정이 당장 나오는 건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일반 이사회가 뭐 논의의 자리니까요. 기본적으로 무슨 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어떤 승패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고 설명하고 반박하고 또 필요하면 재반박하고 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네. 어떤 구속력 그 가운데서 뭐 최종적으로 뭐 구속력 있는 어떤 그 결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주장할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을 규정한 가트 체제를 위반하고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호혜 평등의 원칙,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가트 원칙에 어긋난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 수출 허가나 수출 이걸 통해서 수출 수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예. 이런 그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고요. 일본은 그에 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트 체제에 있어서도 예외로 인정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이제 조치 정당성을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 예.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어떤 전략물자 관리라든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본이 계속해서 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만 하고 있지 사실은 입증할 자료를 내놓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지금까지 그냥 공허하게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혹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후 처음으로 양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자리입니다. 노 교수님,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이제 일본과 한국 정부, 한국과 일본 정부가 뭐 원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려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실상의 수출 제한이다. 가트 체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 제한 조치다. 그렇다면 우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었고 자유무역에 어떤 그 지장을 주었느냐 하는 걸 우리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주장만 해서는 아니고요. 일본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다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가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그냥 뭐 징용 배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인 것처럼 하다가 뭐 우리나라 그 수출된 물자가 뭐 북한으로 흘러갔다든가 또 우리나라가 전략 물자 관리에 허술하다든가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준다든가 하는 계속해서 추상적인 주장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이사회에서 WTO 이사회에서 주장을 하려면 그냥 주장만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그런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주장이 별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한다면 그에 대해 우리가 또 논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처럼 서로 원거리에서 주장만 주고받다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한국 측에서는 이 김승호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이 수석 대표로 지금 대표단을 꾸린 상황입니다. 실장급 관료가 WTO 이사회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예, 원래 그 WTO 일반 이사회에 참여하는 그 수석 대표들은 보통 그 제네바 주재 각국 대사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제네바 대사가 참석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이 사안이 사실 중요하고 또 관련 현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회원국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전문성,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그 분쟁에서 승소를 하는데 기여했던 이제 그 김승일 실장이 참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례적이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그
좋은 결과 방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WTO 일반 이사회에 꼭 대사가 참여한다기보다 이에 동등한 직위를 가진 그런 고급 관료들이 참석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희 실장이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의 뭐 격식, 형식보다는 그 내용, 실질에 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음. 반대로 일본 측에서는 야마가미 이 신고 이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 경제국장 직급은 한국의 실장급보다는 더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뭐 그렇긴 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정통 경제 관료고 그다음에 이번 그 현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상당히 정통한 그런 입장에서 일본 측을 대표하는 그 수석 대표로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그 회의에서 지난 G20 정상회의 때 결과 보고도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관련 문제 적임자로 아마 추정이 돼서 이제 수석 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어찌됐건 일본 그 본국의 고위 인사와 정식으로 마주하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양자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슨 뭐 국장급이라든지 실장급이라든지 뭐 대사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국 간에 지금 최고위층,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국가 대 국가 간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이 맞는다 하더라도 무슨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 실장도 그렇고 이제 야마가미 그 국장도 그렇고 상당히 고위층으로서 통상 질서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파견될 때 본국의 엄격한 지침을 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말만 해라 하는 그런 정도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그 지침을 양국 그 관료들이 그 지침을 어기고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무슨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유교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니까요. 뭐 어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본국의 지침을 빨리 받아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기류 봤을 때는 양국 본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아니면 본국의 지침을 넘어서서 본인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설전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카드를 서로 꺼내들지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측 명분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김승호 실장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고 일본을 일거에 굴복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뭐 외교전에서 이렇게 완승완패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일본도 나름대로 얼마나 준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세계 무역 질서를 규정한 WTO 지침, 가트 체제에 위반되고 있다. 그래서 가트 규정 뭐 11조, 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최혜국 대우가 기본적인 어떤 가트 체제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모든 회원국은 동등하게 최혜국, 기본적으로 모든 혜택을 주는 이런 국가로 대우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꺼낼 수 있는 게 가트 21조에 나와 있는 최혜국 대우,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지만 모든 회원국에 그런 대우를 해야 되지만 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조항을 꺼내 들고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조치는 그런 조항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 교수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앞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우리 나름의 지지와 명분은 좀 확보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본 그 WTO 그 일반 이사회가 어떤 그 사안을 결정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이 현안에 대해서 부당함을 회원국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향후에 이제 WTO 제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다른 절차를 거쳐서 WTO 제소가 이루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WTO 제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쟁 해결 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진행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근데 협의가 60일 내에 이제 일단 주어지는데 그 기간이 이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패널 구성을 통해 가지고 패널 심리가 이루어지는 2단계부터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 심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패널 심리에는 3인의 있던 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안 논의를 해서 패널 심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패널 보고서가 채택이 된 다음에 그 채택본 보고서에 회원국 전체가 동의한다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 이제 단 WTO 이제 분쟁 해결 기구의 특징은 뭐냐면 상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난 우리 후쿠시마 수산물 그 분쟁에서도 상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2심에서 승리를 했는데 상소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채택된 보고서가 이제 수정이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절차로 들어가지고 30일 내에 그 해당 결론을 이행하도록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상당히 이제 길게 스탠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이사회에서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그 제소에서 이제 승리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일본 측에서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한 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명분이 바로 그런 거죠. 명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명분으로 간에 수출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을 규정한 WTO 체제, 가트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끝난 게 바로 일본이 주최한 G20 정상회의 아니었습니까? G20 정상회의 결과가 바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어떤 규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바로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본도 한때 그런 뭐 쓴맛을 봤지 않습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규제했을 때 이건 자유무역 원칙이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당신들은 왜 그때는 자유무역 원칙 강조해놓고 지금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하느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이 처음 지금 자꾸 말을 바꾸고는 있지만 처음 얘기할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약속을 깨뜨렸다 이런 것들 처음에 들고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로 풀어야 되고 정치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정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불만을 어떤 통상으로 규제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WTO 체제 하에서 가트 체제 하에서 절대로 금지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명분을 얼마든지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가트 체제 그 위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그 좀 뭐 조문이 몇 조에 위반되고 뭐 그런 조항들이 있을까요? 뭐 가트 1조의 어떤 최애국 대우, 동등 대우 어떤 것이든지 회원국에는 동등하게 최애국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니까 가트 1조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위반한 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트 11조에 가트 이제 11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하는 죄송합니다.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은 수출 절차를 좀 느리게 할 뿐이지 어떤 수출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할 뿐이지 이건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수출이 느려지고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바로 수출 제한이나 마찬가지다. 가트 11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과연 이 국제사회가 한일 어느 쪽에 공감하게 될지 결과에도 좀 이목이 쏠릴 텐데 노 교수님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격과 방어를 모두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격만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1점을 넣더라도 우리가 2점을 먹으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도 우리가 아무리 상대를 공격을 잘하더라도 상대가 방어를 어떻게 하고 상대 공격 포인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가트 규정 1조, 11조, 또 10조 이렇게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얘기했지만
일본도 전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겠습니까? 뭔가 좀 대비책이 있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긴 어려울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WTO 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제도 없이 자유무역을 우리가 주창하는 그런 나라로서 일본 역시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 아니겠는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무역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명분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회원국의 어떤 결국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가트 체제에 규정한 모든 회원국 참여한 데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장 우리가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 쪽으로 국제 여론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 뭐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좀 형국이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각국의 뭐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명분상으로는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은 ICT 산업에서 그 서플라이 밸류 체인에서 상당히 그 타격을 준 게 일본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먼저 수출 규제를 발동한 것도 사실 일본이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그동안에 일본이 잘 대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일본의 약점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 또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도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회원국들을 이제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상황을 우리가 유리한 국면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일단 회원국들 설득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만약 우리 정부가 장기전으로 이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번 이사회를 통해 유리한 지점에 좀 설 수 있을까요? 뭐 그렇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명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떤 명분이더라도 결국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조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결론이 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WTO에 제소하게 되면 여기서 논의된 것들, 여기서 주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어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WTO 이사회에서 일반 이사회 주장한 것을 뒤엎고 WTO 제소 절차에서 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준비해서 좋은 주장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WTO 제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공조 요청을 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서 교수님, 미국의 협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김현종 그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또 같은 명분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별 소득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지 이제 일본의 부당함이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제 질서라든지 미국의 어떤 경제 실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보다도 사실 어떤 미국의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 일본과의 역학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좀 그 소극적으로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명희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뭐 과거 이제 김현종 차장이 얘기했던 논리를 답습한다거나 좀 그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쉽게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WTO 이사회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회원국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을 해서 또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전략적으로 미국의 어떤 설득을 하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변화의 기조도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큰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노 교수님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그 김현종 차장이 방문했었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갈 공산이 클까요? 미국으로서는 쉽사리 뭐 어떤 한일 분쟁에 개입하기 어렵죠. 미국으로서도 한일 간의 어떤
단순히 뭐 통상 분쟁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적이고 역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김현종 차장도 그렇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도 잘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네.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알겠다. 뭐 이 정도 이거죠. 외교적 언사라는 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더스탠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어그리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표단 뭐 어떤 뭐 의회 대표단도 곧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죠. 전달하고 설득하고 지금 미국은 일본을 보니까 무슨 뭐 외교관들 다 초청해서 다 네. 설명하고 영문 자료도 다 내고 그리고 또 뿌리 깊은 어떤 대미 외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각계각층에서 각국 레벨에서 어떤 설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입장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하지만 결국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떤 뭐 결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이번 주 24일까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의견 수렴 이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걸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 교수님, 일본이 그대로 좀 강행할까요? 예,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본 총선에서 이제 과반 확보로 승리를 이제 아베 총리가 했고요. 그런 어떤 동력을 받아서 계획대로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초 뭐 예정대로라면은 의견 수렴 절차를 이제 이번 말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내각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한 8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일본이 백색 국가로 우리나라를 전격 배제시킬 경우에 사실 좀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WTO 제소를 앞두고서 일단 그 일본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경제 무역 보복한다 이러는 오해의 소지를 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좀 일본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맞대결 양상에서 소위 말해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나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폐기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도 이 지소미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휴민트 정보를 이제 받고 있고요. 안보상의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 이제 한일 그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한국이 이제 맞벌을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했을 때 일본이 전격 단행했을 때 나오게 될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면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는데요. 절기답게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열기가 남아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실 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은 30도, 광주와 대구는 33도,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지수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위험 단계를 보이겠고 특히 서울은 매우 위험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 내륙은 아침부터, 남부 내륙은 낮 동안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고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금요일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